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예진입니다. 11월 11일 화요일 오늘 우리 시장 혼조세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 어제보다 0.8% 오른 강보한 마감했는데요. 4,100선은 회복했습니다. 기관이 주로 주식을 샀고 외국인도 소량 순매수 전환하는 모습이네요. 어제 뉴욕 증시가 셧다운 종료 본격화 돌입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모두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엔비디아 등 AI주 강세 보였는데 이 덕분에 우리 시장에서도 대형 반도체주 중심의 상승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 약보합세 보이면서 884로 소폭 하락한 모습 보였습니다. 달러원 환율은요 12원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1,463원까지 올라섰는데요. 외국인의 자금 계속 빠지는 가운데 또 주요국 통화가 동반 약세 보이면서 이 영향 미쳤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13.6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박학기의 비타민 띄워드렸습니다. 김정기님께서 노래 가사 중에 들으면 뭐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뭐 햇살 이런 얘기가 있는데 김정기님 너는 나의 공진단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센스 있었습니다. 권현진님, 오정숙님, 김나혜님 오늘 막대 과자들 받았냐고 질문 많이 주셨는데 저희는 서로 이제 훈훈하게 제작진들끼리 소소하게 주고받으면서 풋풋한 애정을 과시를 했죠. 네.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김나혜님은 저는 이제 주는 사람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없어요?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자, 못 받으신 분들 자 이렇게 받으세요. 자 제가 드렸습니다. 받으신 걸로. 박은희님, 저는 지금 시골에서 엄마가 주신 땅콩 까먹으면서 출첵합니다. 고소하니 너무 맛있어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아, 땅콩. 그러고 보니 땅콩도 길잖아요. 요것도 오늘 날짜 11월 11일과 비슷하네요. 땅콩 갓 따가지고 볶아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부럽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입니다.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이죠.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거는 50원이고요.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오늘 1교시는요.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그리고 2교시는 그때 그 시절 뉴스로 배우는 경제 이모저모 라떼 뉴스로 채워집니다. 저 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남아시아를 이루는 일부 국가들인데요. 요즘 이 나라들이 물 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서로 신경이 잔뜩 곤두서 있습니다. 지난달 말 아프가니스탄이 자기네 나라 카불강에 댐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옆 나라 파키스탄이 하류 쪽 물 다 막히는 거 아니냐며 불같이 화를 냈죠. 같은 시기 방글라데시에서는 인도가 티스타강의 수량을 조절한다는 소식에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 4월 인도는 파키스탄과 60년 넘게 유지해온 인더스 물 협정을 카슈미르 테러 사건 이후 일방적으로 중단해버렸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중국이 인도 국경 근처 티베트 지역에서 초대형 댐을 짓겠다고 하자 인도가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인더스강, 겐지스강, 그리고 브라마푸트라 강이라는 굵직한 물줄기까지 모두 히말라야 빙하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물줄기가 갈라지고 퍼지면서 남아시아 국가들의 국경을 가로질러 그 나라의 주요한 수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가 상류에 댐을 짓고 물을 막으면 하류에 있는 나라는 유량이 급격하게 줄면서 농사도 망하고 식수도 줄고 심하게는 기근이 발생해 결국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게다가 상류댐이 상의 없이 수문을 열어버리면 하류에서 홍수가 날 수 있어서 매우 예민한 문제로 여기죠. 문제는 이 지역이 원래부터 물이 부족한 데다가 기후변화까지 겹쳤다는 겁니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물도 비축하고 에너지도 만들어야 하고 그런데 빙하는 점점 빠르게 녹고
비는 들쭉날쭉해져서 예측도 안 되니 서로의 이해관계에 얽혀 갈등은 자꾸자꾸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남아시아의 물 관리는 서로 견제하고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협상 카드로 쓰입니다. 함께 협력해야 하는 자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 놀랍죠? 정작 흐르는 강물은 국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강물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흥정거리로 보는 한 남아시아의 긴장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오늘도 매경 이코노미의 나건웅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석해볼 경제 이슈 뭘까요? 네, 오늘은 요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산업이죠. 네. 뷰티 얘기. 그중에서도 요즘은 화장품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네. 바로 더마 코스메틱. 이 더마 키워드에 대해서 코스메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더마 코스메틱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이게 합성어인데요. 더마톨로지, 이제 피부과학이라는 영단어의 더마톨로지랑 화장품, 코스메틱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피부과학을 기반으로 한 화장품을 뜻하는데요. 그 피부과나 의료 시술 논리를 도입해서 이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성분을 중심으로 만든 화장품, 이거를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합니다. 요 화장품이 원래는 피부과 시술 이후에 뭐 피부를 진정하거나 재생하는 용도로 쓰였는데요. 네. 이제는 그냥 일반 소비자 스킨케어 주류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인기다 보니까 요새는 화장품 기업뿐만 아니라요, 제약사나 뭐 이제 그런 제조 전문 기업, ODM 전문 기업까지 모두가 더마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과거 화장품 소비 트렌드가 이제 감성이었다면은 네. 그 축이 이제는 과학으로 바뀌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긴 그러니까 요즘은 나이에 상관없이 좀 뭔가 더 나아지고 개선되는 효과가 없으면 관심을 못 받는 그런 세상이 온 것 뭔가 같아요. 눈으로 확 체감이 돼야지 끌리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무슨 화장품을 썼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은 화장품을 고를 때 이게 뭐에 좋다 하고 뭔가 써있지 않으면 그 잘 손이 안 가게 되는. 마치 뭐 영양제나 약을 고르듯이 맞아요. 이 그렇게 되는 성분이 것 같아요. 있으니까 내 몸에 좀 좋아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마 화장품이 진짜 생활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생활 속에서도 실제로 많이 보이는데요. 네. 요즘은 뭐 올리브영 같은 H&B 스토어나 백화점, 이커머스 뭐 등등 어디서든 더마 화장품을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사실 예전에 군대 PX 같은 데서도 달팽이 크림 이런 것도 사실은 따지고 있었죠. 보면은 더마 화장품이고요. 그만큼 요즘에 더 제품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화장품 광고 문구를 보실 때 뭐 장벽 회복, 저자극, 뭐 피부 진정 이런 문구가 써 있으면은 더마 컨셉트 화장품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군요. 옛날 화장품 시장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화장품은 그야말로 예뻐지기 위한 제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도 미용이었고, 저도 뭐 여러 뷰티 기업들로부터 보도 자료를 받아보면 거기에 주로 들어간 키워드가 뭐 색감이 훌륭하다, 광채를 윤택하게 해준다, 뭐 분위기가 좋아진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키워드를 자주 썼었는데 네. 요새 보도 자료를 받아보면 핵심 키워드가 이제 건강에 좋습니다. 피부 건강을 지키십시오. 뭐 이렇게 됐거든요. 더마 코스메틱이 대세가 된 이유도 여기 있는데요. 그 피부 건강을 위한 화장품이라면은 이제 비싸고 감성에 치중한 명품 브랜드보다는 어떻게든 의학적이나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능이 검증된 제품을 쓰고 싶다는 수요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소비자가 이제 예뻐지는 화장품보다는 효능이 입증된 제품을 고르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더마 화장품이 숫자로 봐도 실제로 많이 커졌죠? 네, 실제로 2017년에 시장 규모가 한 5천억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2022년에는 4조 5천억 원으로 5년 만에 한 10배 정도 커졌고요. 내년에는 5조 5천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성장률을 보면 13% 정도인데요. 이게 네. 경기 둔화 속에서는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이제는 뭐 더마 코스메틱이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서 어떤 하나의 산업군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화장품 강국이다 보니까 우리만 그런 건가 아니면 이게 글로벌 추세인가 궁금하기도 한데 어때요? 맞아요. 근데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가 이번에 더마 코스메틱 시장을 취재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네. 그 글로벌 뷰티 기업 실적을 보고 나서 요 좀 취재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글로벌 뷰티가 빅2가 있어요. 네. 1등이 로레알, 2등이 에스티로더거든요. 요 두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근래 몇 년간 실적을 보면 분위기가 조금 둘이 상반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새 그 이후 코로나 이후로 경기가 좀 둔화됐고 네. 중국발 소비도
있다는 이런 외부 환경은 두 회사 다 똑같은데 그렇죠. 에스티로더는 주춤하고 로레알은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매출이 정점을 찍은 이후에 기초 화장품 매출액이 매년 평균 9%대 매출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로레알은 같은 기간 전체 매출이 연평균 10%가 넘는 성장세를 보였고 더마 화장품은 25% 연평균 성장했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났냐? 더마 코스메틱 시장에 투자를 했냐 안 했느냐에 갈렸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는요, 그 글램글로우나 뭐 르라보 이런 럭셔리 기초 브랜드랑 색조 브랜드에 치중한 인수를 단행했는데요. 이게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로레알이 에스티로더와 다르게 좀 더마 화장품의 가능성을 좀 알아본 거네요. 맞아요. 로레알은 더마 브랜드 투자에 총력을 기울였었습니다. 이게 글로벌 한 1, 2위 이제 더마 브랜드가 있는데 세라비, 라로슈포제 뭐 이런 곳들을 다 로레알이 투자를 했고요. 네. 한국 브랜드도 편입을 했어요. 닥터지라고 요게 더마 전문 브랜드인데 여기도 이제 로레알이 인수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후에 더마 화장품 매출액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평균 20% 넘는 성장을 기록했고요. 10년 동안 더마 사업 비중 역시 7%에서 16%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아예 매출 보고서에 더마톨로지컬 뷰티라는 별도 항목으로 분리를 해서 공시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요새는 임상 기반 화장품 브랜드 포트폴리오가 뷰티 기업 성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글로벌도 이런 추세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죠. 그만큼 기업 실적에서 규모 있는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는 얘기군요. 네. 이게 글로벌 추세라는 얘기인데 한국 뷰티 기업도 더마 코스메틱 비중 늘려가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요새는 뭐 내수에서도 더마 코스메틱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이게 수출 비중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마 코스메틱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 기업이 많은데요. 뷰티 대기업으로 따져보자면 이제 에스트라라는 브랜드가 유명합니다. 네. 이건 이제 아모레퍼시픽 기업인데요. 옛날에는 태평양 제약이었어요. 요게 태평양 제약에서 출발해서 40년 넘게 더마 연구를 이어왔고 2021년에는 아모레퍼시픽이 흡수한 다음에 임상 인프라를 대폭 확충했고요. 글로벌 진출도 활발합니다. 올해 2월에 세포라와 독점 파트너십을 맺어서 전 세계 400개 매장에 입점을 했고요. 그 세포라에 입점한 최초의 K-더마 브랜드 뭐 이렇게 해서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대기업들이 이렇게 더마 화장품에 좀 투자하고 연구하고 수익을 내게 되면 다른 기업들도 좀 따라가기 마련일 텐데. 맞습니다. 뭐 그 최근에 이제 뷰티 대장주가 됐죠. APR. 이게 네.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과를 누르고 국내 뷰티 시총 1위에 올랐잖아요. 여기서도 더마 이 시장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화장품도 화장품이지만 테크더마 브랜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메디큐브 요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랑 화장품을 결합해서 홈케어 더마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했고요. 누적 판매가 500만 대, 해외 매출이 절반을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총 1위는 APR인데 영업이익 1위는 구다이 글로벌이라는 또 기업이 차지를 했거든요. 네. 여기도 올해 닥터 나인틴이라는 더마 브랜드를 내놨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브랜드 이름에 닥터라는 게 붙으면은 더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 나인틴이냐면은 피부과에서 19명 자문단을 구성해서 화장품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레알에 편입된 그 닥터지, 그다음에 뭐 그동안에 이사 처방을 통해서 좀 그 화장품을 팔아왔던 네오팜 뭐 이런 브랜드들도 많고 네. 뭐 로맨, 뭐 VT 코스메틱 이런 신흥 브랜드들도 모두 요즘에는 효능 중심의 더마 코스메틱 스킨케어로 사업축을 옮기고 있습니다. 근데 더마 화장품이라는 게 사실 뭐 치유와 회복, 넓게는 좀 피부 질환이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포커스를 둔 거다 보니까 네. 사실 이런 거는 의약용 연고나 뭐 크림 이런 것과도 경계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맞아요. 제약사들도 좀 뛰어들기 좋은 시장이 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뢰로 따지면은 화장품 기업보다 제약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의 분위기가 이제 치료 약간 느낌으로 바뀌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더마 코스메틱 시장 판이 커지다 보니까 제약사들도 요 판에 다 끼어들고 있는데 제약사들이야말로 더마 코스메틱 시장의 다크호스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화장품 위탁 생산에 이런 더마 코스메틱 화장품을 만들 때 원료만 공급해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직접 화장품 브랜드를 제약사가 만들거나 공동 개발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동안 축적한 의학 기술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신뢰도 이런 게 제약업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의약품 원료를 자체 개발 생산하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원료 조달 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일원화가 돼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제약사들도 그 더마 화장품 브랜드를 내놓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동국제약이 마데카솔 주성분인 그 센탈라 아시아티카 요거를 화장품에 적용해서 그 센틸리안 24라는 화장품을 만들었는데요. 네. 마데카솔이 3살이 돋는다 뭐 이런 이미지가 그죠? 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화장품에 도입해서 이거 바르면은
뭐 화장품용 마데카솔이다 이거는. 재생이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겠네요. 거의 뭐 상처 이런 거 다 낫겠구나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글로벌 매출 1,000억 원 돌파가 예상될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는 브랜드가 됐고요. 이 밖에도 많아요. 그 파마리서치 같은 제약사는 주사제 원료를 활용해가지고 스킨 부스터 제품 리쥬란, 네, 요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휴메딕스 같은 곳도 줄기세포 핵심 성분인 엑소좀을 기반으로 제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 제약사에서 다 내놓고 있어요. 항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장벽 회복용 펩타이드 특허를 등록하기도 했고요.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도 항염 단백질 소재 기반의 더미 화장품 라인업을 개발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너무 많아요. 김나혜님께서 펩타이드, 콜라겐, 리포점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바이오인지 화장품인지. 맞아요. 뭐 PDRN, 뭐 연어가 어쩌고 뭐 난리 났죠. 저 같은 유통기자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공부할 게 더 많아지고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의학적인 효능이나 기술로만 따지면 뷰티 기업보다는 이제 연구진도 따로 있고 임상도 체계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는 제약사 제품이 더 믿음이 갈 것도 같고 네. 또 한편으로는 사실 뷰티라는 특성 자체를 제약사가 얼마나 이해를 할 수 맞아. 있을까 맞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저도 여러분께 여쭤봤는데요. 저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약사가 더 잘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제약사라고 모두 이런 화장품에서 성공을 보장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더마도 결국에는 화장품이다. 약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요. 물론 화장품을 만든 경험, 이런 원료 활용 이런 게 뷰티 기업 수준이 오히려 더 높다. 원료 이런 거는 사실 뭐 약이 아니라 비슷비슷하다. 뭐 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많았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케팅이나 유통 문법 같은 경우에 약품이랑 뷰티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런 점도 제약사 입장에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오히려 최대 수혜자로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제조사를 꼽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더마 시장이 커지는데 이제 뷰티랑 제약사 모두가 이쪽 시장에 달려드는데 네. 결국에는 화장품을 만들어내는 거는 이런 코스맥스는 한국콜마 같은 제조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많고, 근데 이 제약사, 제조사, 뷰티 브랜드 요 셋이 마냥 또 경쟁 관계만도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제약이나 ODM, 뷰티 브랜드 셋이 손잡고 제품을 개발하는 이런 3자 동맹 구조가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약사는 원료랑 소재를 공급을 하고요. ODM이 화장품을 만들고 마케팅과 유통에 강한 뷰티 브랜드가 판매를 하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이런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사람들이 어떤 화장품에 대한 인식도 바뀐 것 같고 미에 대한 어떤 욕구도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화장품이 바른다라는 정도의 개념이었다면 요즘에는 보완하고 맞아요. 뭔가 전보다 나아지게 한다. 맞아요. 이런 개념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성분들이 자꾸 이렇게 많아지고 서로 경쟁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더마 코스메틱 시장 전망은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굉장히 밝다고 보는데요. 뭐 단순히 여러 통계 기관에서 뭐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외부 환경적인 호재가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재미있는 포인트 하나가 피부 시술인데요. 네. 요새는 뭐 리프팅이나 보톡스, 필러 이런 시술 단가가 굉장히 빠르게 낮아지고 있거든요.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시술이 대중화가 되면 오히려 더마 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언뜻 생각하면은 시술과 더마 시장의 경쟁 관계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시술 대중화가 더마 시장을 키우냐?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시술 후에 더마 화장품을 바를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네. 시술 후에 루틴으로 약국이나 클리닉에서 더마 제품을 함께 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이나 명동, 홍대 이런 주요 상권 약국 매출의 20% 이상이 더마 화장품일 정도이거든요. 두 번째는 시술의 대중화가 그동안 잘 나갔던 명품 럭셔리 뷰티 브랜드 수요를 상대적으로 위축시킨다. 그래서 더마 화장품은 오히려 수혜를 본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그동안 엄청 값비싼 고가 화장품이 빨리 닳아 없어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잘 팔렸었던 이유가 이게 비싸니까 좀 좋은 효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팔렸던 거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리프팅 같은 시술이 막 3번 받는데 1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10만 원, 20만 원 주고 화장품을 살 바에야 내가 그냥 리프팅을 받는 게 낫지 않나? 보톡스 받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비싼 화장품 살 바에야 시술을 받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심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화장품에 진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더 따지게 되면서
의학적으로 효능이 뚜렷한 더마 화장품을 쓰는 게 낫겠다. 이런 식의 심리가 생기면서 더마 코스메틱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K뷰티가 워낙 잘 나가긴 하는데 그 안에서도 잘 되는 카테고리가 따로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중에서 차세대 주자가 K 더마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구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K뷰티의 주력 제품 역시 기초 제품이고요. 기초에서 워낙 더마가 강한데 한국이 기술력 대비 인지도는 아직 더마 쪽에서 부족하거든요. 앞으로 K뷰티가 더마 시장 성장세를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매경이코노미 나건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H의 이전니 듣고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세정님께서 쌓여있는 은행잎 사이에 숨어있던 은행을 밟았어요. 이런 냄새가 장난이 아니네요. 대중교통 타기가 미안해서 걸어가면서 듣습니다. 아니 이런 천사가 다 있으신가? 장세정님.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포기하고 걸어가면서 어방목 듣고 계시다고 문자 왔는데 야, 이 은행 밟으면 냄새 정말 오래갑니다. 집안 신발장에서도 누구니? 은행 밟은 사람 누구니? 이렇게 되는데 은행 이 물로 씻어도 그 신발 밑창 사이사이에 또 박히면 잘 안 빠지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막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는데 은행이 또 과학적으로 따지면 산성물질이래요. 산성물질. 그래서 그 산성물질을 중화시켜줘야 돼서 염기성 세제 같은 거 쓰면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뭐 과탄산소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로 이렇게 세척하면은 중화돼가지고 냄새 나지 않는 물질로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과탄산소다 집에 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급할 때는 치약 쓰시면 된답니다. 치약도 이제 잘 해서 잘 헹궈내세요. 우리 장세정님 이 남들을 생각하는 그 배려심에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 1185님 어제부터 대형마트 오후반에서 일해요. 덕분에 이 시간에 좋은 방송 듣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대형마트 오후반에서 일하게 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또 일하러 갈 때 새로운 직장에 갔을 때 또 설레임도 있는데 그 설레임을 또 어방목과 함께 할 수 있다니까 제가 또 기분이 좋네요. 이분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까요?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도 빠르게 바뀌고 있죠. 이제는 AI가 산업 전반에 활용되다 보니까 이를 구동하는 데 필수적인 전기 에너지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안정적으로 전기를 확보하기 위한 이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2차 전지 산업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저장이 어려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뜻하는 단어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의 약자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코스닥 주식시장에도 이 업체 주가가 좀 올랐던데 자, 보기 있습니다. 1번 ESS, 2번 ABC, 3번 ISA.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유료 문자 샵 1035고요. 무료 어플은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 뉴스를 다시 읽어보고 경제 이모저모를 배우는 라떼 뉴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몇 년 전 뉴스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은 29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1996년 11월 13일 연합뉴스 기사고요. 제목은 11월 11일은 날씬해지기 바라는 날입니다. 날씬해지기 바라는 날? 무슨 기사일까? 잘 감이 안 잡히는데 혹시 뭐 이렇게 길다란 그 막대가자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한번 기사 볼까요? 몸매를 중시하는 신세대들이 매년 11월 11일을 빼빼로데이로 정해서 날씬해지기를 기원하는 선물을 주고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습을 만들길 좋아하는 청소년들은 일자가 4번 겹친 11월 11일에 친구와 연인, 선후배들에게 날씬해지라는 기원을 담아서 빼빼로와 같은 길고 가는 물건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3년경 영남 지방의 한 여자 중학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점차 확대돼 전국적으로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제과가 올해 11월 11일자 영업실적을 집계한 결과 빼빼로의 판매량은 평상시보다 50% 이상 증가한 1억 2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측은 매년 11월 11일에 소비자들로부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이날을 위해서 생산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자 얘기였군요. 이 기업의 어떤 성공적인 그 데이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야, 과도한 상술이다 하면서 비판을 받아오기도 한 빼빼로 데이 얘기인데 올해도 유통업체 매장마다 타이 막대 과자 판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꽤 오래됐네요. 1990년대 시작했나 봐요. 네, 이 과자가 1983년에 출시됐습니다. 우리나라 장수 과자 중에 하나인데요. 1990년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기념일이 마케팅에 날개를 달아준 사례입니다. 이 부산 경남 지역의 여학생들이 서로 살 좀 빼라고 놀리면서 이렇게 길쭉한 과자를 좀 나눠 먹는 게 유행했다고 하는데 네. 매년 11월 이맘때가 되면 유독 이 지역에서만 매출이 튀는 거를 회사에서 발견을 해서 발빠르게 판촉전에 활용을 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처음에는 살 좀 빼라 하고 서로 놀리면서 네. 시작됐군요. 그러니까 실제 이 시기가 되면 매출이 확 오른 것 같은데 숫자로는 어떻게 나와요? 이 과자 브랜드 1년 매출이 2천억 원 수준인데요.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가 연간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조사 입장에서는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실적을 얼마나 바짝 올리느냐 이게 거의 1년치 장사를 결정짓는 셈입니다. 네. 편의점에게도 이 날이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와 함께 3대 데이로 꼽히고요. 매출이 아주 많은 시기입니다. 이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점주들께서는 물건 들여놓고 관리하느라 또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또 일본에도 비슷한 기념일이 있습니다. 에자키 글리코라는 제과회사가 긴 막대 모양 과자를 팔고 있는데요. 1999년부터 역시 11월 11일을 이 제품명을 딴 포키데이라고 해서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사실 유명 K-팝 스타들이 해외 토크쇼에서 이제 한국 과자를 소개하기도 하고 K-푸드 열풍 덕분에 이제 과자 수출도 늘고는 있잖아요. 근데 이 긴 막대 과자 이 브랜드도 수출을 하죠. 얼마나 네. 해요? 이 계속 수출액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수출액이 701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30% 정도 늘어서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회사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자 만든 회사가 이제 롯데인데요. 이제 신동빈 회장이 메가 브랜드를 여러 개 육성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첫 번째 제품으로 콕 찍은 게 빼빼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연매출 1조 원 달성하라 이렇게 했다는데 10년 안에 5배를 키워야 되는 거죠. 이 넉 달 전에 인도에서 첫 번째 해외 생산 라인도 가동에 들어갔고요. 요즘에 스트레이키즈를 글로벌 앰베서더로 내세워서 뉴욕의 타임스스퀘어에 광고도 하고 마케팅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11월 11일 이 기념일 문화를 좀 해외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데이 마케팅이 만들어낸 그 상업적인 기념일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날에 그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마케팅이 또 통하기는 해요. 또. 네. 근데 가장 성공한 것 중에 하나가 발렌타인데이 네. 2월 14일 또 화이트데이 3월 14일 이게 아닐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이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선물하는 문화를 만들어낸 곳이 영국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초콜릿 브랜드인 캐드버리입니다. 18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2월 14일에 맞춰서 초콜릿을 선물하는 마케팅을 선보인 겁니다. 이게 1950년대 일본으로 전파됐고요. 또 이후에 한국으로도 확산됐다. 이게 정설로 통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데이는 일본에서 여성들한테 발렌타인데이 선물을 받고서 뭔가 답례를 하고 싶어 했던 남성들을 겨냥해서 탄생을 한 겁니다. 일본인들이 좀 답례 문화 이런 게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착안한 일본의 제과 기업들이 1970년대부터 발렌타인데이 한 달 뒤에 선물하세요 라면서 사탕이나 과자를 팔면서 상업적인 기념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우리와 일본만 있는 거군요. 하긴 미국은 발렌타인데이에 네. 서로 주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예전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데이 마케팅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각이 좀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네. 한쪽에서는 뭐 지인들하고 이런 거 소소하게 주고받으면서 좀 활력소가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고, 반대로 우리나라나 몇몇 나라에서만 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특정 기업 상품을 꼭 챙겨야 되는 것처럼 좀 이렇게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하고 좀 피곤하게 한다, 이런 비판도 많고요. 그렇군요. 근데 소장님께서는 좀 어느 쪽이세요? 이 중에? 저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평범하고 좀 재미없는 일상에 이런 날이 있으면 그때마다 서로 뭐 소소하게 마음 전하고 네. 재미있고 서로 좀 작은 행복을 줄 수 있는 정도면 그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못 받으면 상처받고 뭐 연인들끼리도 자기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등에 식은땀 쫙 나잖아요. 나고는 기자님도 오늘 네. 무슨 날인지 몰라가지고 네. 어떡하냐고 아이고, 하고 가셨거든요. 지금 가셨는데. 생일인가 기념일인가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그 삶의 평화가 깨지니까 네. 적당한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이 요새는 직장 동료들끼리도 워낙 이제 많이 주고받으시니까 네. 사실 가격도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과자가 오리지널 제품이 한 통 정가가 2,000원인데요. 작년에 1,700원 하던 게 2번 인상돼서 이제 2,000원대가 된 겁니다. 근데 초콜릿 원료값이 올랐다는 뉴스를 이제 외신에서 하도 많이 봐서 뭐 이해가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네. 5개만 사도 이제 10,000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좀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도 이제 좋아하는 이성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다수에게 좀 돌리는 식으로 이제 문화가 바뀌면서 좀 반감 가지신 분들도 요새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뭐 막대과자데이, 데이 마케팅이 넘쳐나는데 되려 이런 유행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쪽도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2000년대 초부터 이 관련 기사들을 보니까요. 네. 이 농가에서 이 빼빼로데이를 좀 불편해하시는 이런 반응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매년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네. 이 농업인의 날이 땅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지정된 정부 기념일입니다. 이 숫자 12를 한자로 써보면 이 십자하고 일자 위아래로 붙이면 흑토자 비슷하게 되잖아요. 아하. 그래서 흙과 벗삼아 흙과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철학을 담은 날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문자를 보니까 이제 오늘을 또 가래떡데이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이제 관심을 이런데 이제 농가도 가고 골고루 가면 좋은데 과자 쪽으로만 너무 몰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하네요. 네, 특히나 이제 그 당시에는 쌀개방 협상 등등을 놓고서 농심이 좀 예민한 상황이었기도 해서 좀 농업인의 날이 빼빼로데이에 묻혀서 잊혀지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생산자 단체 주도로 맞불 성격의 데이 마케팅도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네. 이 가운데 성공한 것들이 꽤 나오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가장 인지도가 높고 행사 규모가 큰 농축수산물 데이 마케팅은 아마 3월 3일 좀 삼겹살 데이 아닐까 아하. 싶은데요. 네. 이제 3이 겹친다고 그래서 이제 정한 거죠. 이 출발이 2000년대 초에 심각했던 구제역 파동과 맞물려 있는데요. 돼지고기 소비가 심각하게 위축되면서 농가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이걸 회복하자는 뜻에서 2003년에 파주의 한 조합이 제안을 했고, 이게 축협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정착이 된 사례였습니다. 지금은 매년 3월 3일마다 대형마트들이 농가를 돕기 위해서 삼겹살 데이에 삼겹살을 연중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를 하는데요. 네. 거의 누가 싸게 파나 10원 경쟁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매출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급증할 정도로 성공을 했고, 유통업계의 대표적인 축산물 할인 행사가 됐습니다. 삼겹살 데이 말고도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다른 날짜도 좀 있지 않아요? 네, 사실 뭐 고기 종류별로 데이 하나는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월 2일도 날짜 때문에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리? 네, 오리데이, 그리고 오이데이이기도 합니다. 오이. 네, 두 개 다 발음이 비슷해서 이제 겹친 건데 네. 이때를 전후로 매출이 평소보다 20% 이상은 더 나온다고 합니다. 또 3월 7일은 참치데이이자 삼치데이인데요. 어허. 이때 또 마트 구경하시면은 참치 해체쇼 하는 것도 좀 아마 보신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9월 9일은 구구데이인데요. 이 닭 불러 모을 때 999 하던 데서 착안을 해서 닭고기 판촉하는 날 이렇게 정해졌고, 네. 11월 11일은 한우데이입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우협회에서 이 소우자에 직선이 3개가 들어갔다, 뭐 이래서 정한 날인데 요거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8월 8일은 포도송이를 닮았다고 해서 포도데이, 그리고 11월 11일이 아까 우리 청취자께서 알려주신 가래떡데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만든 기념일이 굉장히 다양한데 뭐 좀 안타깝게도 선택을 받지 못해서 사장된 날들도 꽤 있습니다만, 방금 이제 소개해드린 것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은 데이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막대과자 데이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옆 나라에서는 또 11월 11일이 또 다른 굉장히 큰 이벤트가 시작되잖아요. 광군제. 네, 맞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매년 11월 11일에 열리는 광군제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솔로의 날입니다. 이게 1990년대 난징 지역의 대학생들이 발렌타인데이에 대항해서 만든 문화인데요. 숫자 1이 이제 외롭게 서 있는 솔로를 닮았다. 그래서 애인 없는 학생들 챙겨주는 날로 삼은 겁니다. 처음에는 학생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파티도 하면서 이렇게 기념을 했는데 2009년에 알리바바 그룹에서 판을 키우게 됩니다. 광군제에는 물건을 사면서 외로움을 달래라 이러면서 할인전을 시작을 했고 징둥이나 수닝 같은 다른 쇼핑몰도 동참해서 판이 커지면서 중국을 대표하는 쇼핑 이벤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잖아요.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네, 맞습니다. 이 작년 광군제 때 중국의 국가우정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요. 11월 11일 하루 동안 택배 물량을 7억 100만 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처리량의 151% 많은 양이고 해마다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코로나 전만 해도 알리바바 그룹에서 광군제가 되면 미디어 센터를 만들어서 전야제 행사 굉장히 화려하게 열었는데요. 네. 전광판을 설치해서 해외 기자를 불러놓고 11월 11일 새벽 0시가 땡 치면 이제 판매액이 막 쫙 올라가는 것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이게 중국 경제의 성장세를 과시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4년 전부터는 이제 이런 행사는 하지 않고 물건만 조용히 팔고 있습니다. 이 시진핑 체제에서 공동부유라는 정책을 명분으로 이제 빅테크들을 강하게 규제를 한 이후에 기업들이 좀 몸을 사린 측면도 있고요. 중국의 소비가 위축됐던 그런 분위기도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발표하지 않은 시기가 중국 소비가 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기와 겹치긴 하네요. 사람들이 진짜 안 쓰네 수치 보고 진짜 중국 경제가 안 좋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 좀 안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뭐 작년보다 호조다, 뭐 늘었다 이런 식으로의 정도만 얘기를 하거나 외부 추정치로 우리가 가늠을 하기도 하는데 올해 광군제 분위기는 어때요? 사실 최근에 여러 지표들을 보면 중국의 내수가 좋아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뭐 소비자 물가는 2년 넘게 0% 언저리 맴돌고 있고요. 생산자 물가는 37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건도 안 팔리고 물가도 안 오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중산층들이 자신 있게 소비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산업에서 공급 과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광군제에도 소비자 반응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 세일 기간도 갈수록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며칠 당겨서 10월 9일부터 이 기간이 시작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제품, 생활 필수품 위주의 구매가 몰리고 있고 좀 고가 품목은 판매가 부진하다는 외신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그래서 중국 밖에서 이제 우리나라 포함해서요 광군제 프로모션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대형 할인 행사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원조잖아요, 미국에. 네, 맞습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11월 네 번째 목요일이니까 바로 그 다음 금요일, 그러니까 올해는 11월 28일인데요. 연말을 앞두고 재고 소진하기 위해서 파격적으로 싸게 파는 세일 시즌입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유래는 뭐 글자 색깔에서 왔다라는 설이 있는데 네. 회계장부를 적을 때 적자는 빨간색, 이제 흑자는 검은색으로 기록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평소에 적자 보던 회사 상점도 이때는 흑자를 볼 정도로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진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블랙 프라이데이는 체력을 키워야 하는 날이었어요. 새벽 일찍 달려가서 물건을 쟁취해야 되니까. 네.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점점 그런 모습이 줄었는데 사실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가 미국인의 소비 심리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잣대가 돼서 증시 투자자들도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이벤트잖아요. 미국 추수감사절 다음 날 시작되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 크리스마스까지 쭉 소비 시즌 이어지니까. 네, 미국의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거든요. 근데 또 이제 연말 쇼핑 시즌에 관련 기업들 매출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기도 해서 굉장히 좀 중요성이 많습니다. 올해 분위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유통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미국 소매협회에서 이제 올해 미국의 연말 소비가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최근에 이제 무역과 관련된 불확실성이나 이런 연방 정부의 셧다운 문제 같은 것들은 조금 악재로 꼽기도 했는데 네. 셧다운은 일단 좀 풀려가는 것 같고요. 관세 같은 경우에는 소매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좀 흡수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광군제까지 이런 소비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 저장이 어려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의 약자인 이것은 뭔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1번 ESS입니다. 야, 정답 많이 맞춰주셨는데 6644님께서는 아주 센스 있는 오답을 보내주셨어요. 정답 4번 SBS. 어박목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분께는 센스 있는 오답을 보내주셔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오늘 편의점 쿠폰 받으실 분들은요. 가래떡이 먹고 싶은 오후네요 하시면서 정답 맞춰주신 장은현님, 그리고 야옹야옹 반려냥이랑 듣고 계시다는 2326님,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한 중년이시라고요 2992님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삶에도 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ESS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거 뭐 어박목이 해보죠 뭐. 네. 자, 어혜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순서는요. 바비킴의 고래의 꿈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혜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